늦은 저녁 8시. 희미한 거실 조명 아래 72세 정호는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있다. TV는 켜져 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저 화면만 깜빡일 뿐이다. 화면 속 리포터의 입만 뻐끔거릴 뿐 정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닿지 않았다. 그의 집은 침묵 그 자체였다. 이 침묵은 3년 전 아내가 떠난 후부터 정호의 가장 친한 그러나 가장 불청객 같은 동거인이 되었다. 나는 72세 정호입니다. 42년간 버스 기사로 일했습니다. 핸들만 잡아도 세상 모든 길을 꿰뚫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갈 곳을 잃은 버스처럼 그저 정차 중입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먼지 한 톨 없는 탁자 위 충전기에 꽂힌 스마트폰 화면에 아들 민재라는 이름과 함께 부재 중. 전화 5통, 읽지 않은 메시지 1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다. 메시지는 주로 민재의 아내 수진에게 온 것들이었다. 아버님, 오늘 저희 지우 생일인데 오시면 안 될까요? 혹시 필요한 반찬 있으세요? 저희가 가져다 드릴게요. 정호는 그것들을 읽지 않고 그저 알림을 끄는 것으로 답했다. 얼마 전부터 아들 가족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들을 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정호의 주름진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집어든다. 굵고 거친 손마디는 수십 년간 거친 운전대를 붙잡고 고장난 엔진을 만져왔던 세월의 흔적이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춘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전화를 걸면 또 짐이 될까봐. 그의 눈가에 깊은 피로와 서러움이 서려 있다. 42년 무사고 운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종착역을 앞둔 지금 그는 자신이 무언가 큰 사고를 치고 있는 기분이었다. 창밖으론 이미 깊은 어둠이 내리고 정호는 홀로 남겨진 채 천천히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는다. 머릿속엔 3주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날은 따뜻한 주말 오후였다. 아들 민재의 아파트 거실엔 햇살이 가득했다. 정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그곳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정호, 민재, 며느리 수진, 그리고 중학생 손녀 지우. 수진이 손수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전이 김을 뿜어냈다. 정호는 아내를 보낸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풍요로움에 잠시 행복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혼자 계시는 거 괜찮으세요? 민재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정호는 그 걱정을 순수한 염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수진이 해준 맛있는 밥상 위에서 그의 자존심은 팽팽하게 긴장했다. 42년간 묵묵히 가족을 먹여 살린 가장의 자존심이었다. 괜찮지. 뭐가 문제야. 나 혼자 사는 거 오래됐어. 약간 방어적인 어조였다. 민재와 수진이 눈빛을 교환했다. 수진은 며느리로서, 민재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완고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손녀 지우만 된장찌개 국물에 밥을 비비느라 그 공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혹시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실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아버님 방도 하나 깨끗하게 비워뒀어요. 방음도 잘 돼서 주무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그 순간 정호의 손에 쥔 수저가 멈췄다. 따뜻했던 거실의 햇살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그 말이 나를 감시하겠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서도 못 사는 무능한 노인이 됐으니 우리 감시 아래 들어와 사세요라고. 정호는 억지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내 집이 편해. 40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너희도 바쁜데 무슨 너희 불편하게.
민재가 다급히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버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요즘 같이 흉흉한 세상에 혼자 계시면 불안하잖아요. 걱정? 나한테 무슨 걱정이 있어. 나 아직 팔팔해.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버스 운전할 수 있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굳은 표정은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그날 저녁 정호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아들 가족은 현관까지 배웅했지만 따뜻했던 낮과는 달리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가 정호와 민재 사이에 흘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이들의 풍요로운 삶에 들이닥친 불청객, 즉 짐이 됐구나. 그 이후로 2주가 흘렀다. 정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42년간 지켜온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버스 기사의 삶은 규칙과의 싸움이었고 그 습관은 그의 삶의 마지막 보루였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한다. 가족 단톡방 우리 가족. 예전엔 아내가 만들어준 이름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메시지가 없다. 예전엔 매일 손녀 지우가 학교 사진을 올리고 할아버지, 수학 숙제 좀 도와주세요라며 애교 섞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며느리 수지는 저녁 메뉴를 물어보거나 김장철이면 아버님, 김치 가져가세요라고 연락했다. 읽지 않은 메시지 연계. 정호는 쓸쓸히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간다. 노부부가 팔짱을 끼고 산책한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정호만 혼자다. 사실 정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지난주 화요일 정호는 가족 단톡방에 자신이 직접 찍은 국화꽃 사진과 함께 나이가 드니 꽃만 눈에 들어온다. 너희도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라는 꽤 감상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아들 민재가 밤늦게 퇴근하며 그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민재는 답장하는 것을 잊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민재가 답장하지 않은 것을 보고는 나의 삶의 마지막 취미생활마저도 아들에게는 관심 받기구나 하고 생각하며 섭섭함에 홀로 화를 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호는 의도적으로 단톡방을 확인하지 않았고 민재 가족은 아버지의 단절에 대한 답장으로 조심스럽게 연락을 멈춘 상태였다. 한편 그 시각 민재는 회사 책상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다. 동료가 물었다. 왜 그래? 이대리. 표정이 어두워. 아버지가 요즘 달라지신 것 같아서요. 같이 살자고 했더니 화내시고 그 후로는 연락도 잘 안 받으세요. 어르신들 자존심 있으시잖아. 평생 가장으로 사셨는데. 이대리,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 천천히 말씀드려야지. 며느리하고 상의해서.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겁다. 사실 민재는 최근 몇 달간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사소한 약속을 잊으시고 전화 통화 중에도 갑자기 말을 멈추시곤 했다. 아버지께 치매 같은 말씀을 꺼내면 분명 노발대발하실 거야. 민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같이 살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화를 내셨고 그 후 모든 연락이 끊겼다. 민재는 아버지가 자신의 제안을 부양의 짐으로 오해하고 자신들을 피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날 저녁 정호는 혼자 저녁을 차렸다.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통엔 며칠 전 먹다 남은 김치와 시든 콩나물만 있었다. 아들 집에 가면 항상 풍성한 밥상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해준 잡채, 민재가 좋아하는 갈비찜 이젠 다 옛날이야. 그는 밥 한 공기를 뜨다가 멈췄다.
밥그릇은 식탁 위에 놓여 있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분명 방금 밥을 풀려고 밥솥 옆에서 꺼냈는데 당황한 표정으로 주방을 두리번거리다 싱크대 수세미 옆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또인가? 불안한 눈빛. 이런 사소한 망각이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었다. 버스 기사 시절 200여 개가 넘는 정류장 이름을 외우고 운행 스케줄을 완벽하게 기억했던 자신의 머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애써 외면했다. 나이 들면 다 이래. 건망증일 뿐이야. 밤 10시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중 문득 다음 날이 아파트 관리비 납부 마감일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내가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꺼냈던가.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우편함 문을 열자 그 안에는 3주 전의 관리비 고지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 정우는 이미 은행에 납부를 마쳤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3주 동안 이걸 잊었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우는 평생 공과금 연체 한 번 없이 철저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버스 운전도, 돈 관리도, 가족의 삶도 모두 철두철미하게 관리했던 그였다.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걸까? 아니면 내가 먼저 밀어낸 걸까?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졌다. 하지만 아무 알림도 없었다. 정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관리비 연체라는 사소하지만 무서운 징후가 그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또다시 일주일이 흘렀다. 토요일 오후 정우는 오랜만에 아들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그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벨이 3번 울리고 민재가 받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바빴다. 배경에는 수진과 지우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정우는 순간 질투심을 느꼈다. 그들만의 행복한 공간에 자신이 끼어들 수 없다는 듯한 기분이었다. 아, 별일 아니고 이번 주말에 밥이나 같이 너희 보고 싶어서. 정우는 보고 싶다는 말을 하려다 겨우 밥이나 같이로 바꿨다. 아, 주말에 좀 바빠서요. 지우 학원 상담도 있고 아버지가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시는 건 어떠세요? 수진이도 그날은 일찍 퇴근하고 지우는 학원 끝나고 바로 올 거예요. 민재가 다정하게 제안했다. 그래, 그럼 수요일에 보자. 통화가 끊겼다. 정우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전엔 주말마다 아들 집에 가서 손녀와 놀고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었는데 이젠 약속을 잡는 것조차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된 것 같았다. 정우는 혼자 동네 카페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 가족이 자신에게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옆 테이블엔 손자를 데리고 나온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도 예전엔 저랬는데. 가슴이 먹먹해졌다. 다음 날 화요일 오후 4시. 정우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는 떡집에서 며느리와 손녀가 좋아하는 파탕금 찰떡을 샀다. 수요일이 아닌 오늘이 약속날이라고 굳게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민재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벨이 울리자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다, 아버지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나왔다. 그는 면도를 하다 만 듯 턱에 흰 거품이 묻어 있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버지, 오늘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세요. 내일 오시기로 하셨잖아요. 정우는 손에 든 떡 봉투가 무색하게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찰떡의 따뜻한 온기만 느껴질 뿐이었다. 화요일? 내가 착각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정우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미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민재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래도 오셨으니 들어오세요. 저 면도만 하고 나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일 다시 올게. 떡이나 먹으렴. 정우는 떡 봉투를 억지로 민재 손에 쥐어주고는 황급히 뒤돌아 현관을 나섰다.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이제 아들이 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겠구나.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혼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민재가 어렸을 적 사진들, 자전거를 배우던 날, 첫 입학식, 결혼식 사진 속 민재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지금의 민재는 아버지를 피한다. 그가 느끼기엔 그랬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늙어서 쓸모없어져서 버림받은 걸까? 그는 다시금 고독의 불청객과 마주했다. 정우가 다음 날 제대로 된 약속 날짜인 수요일에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 어색함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맴돌았다. 민재는 전날 아버지가 보인 착각을 애써 모른 척하려 했지만 정우는 이미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아버지, 이 찰떡 맛있네요. 역시 할아버지 떡이 최고예요. 손녀 지우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밝게 말했다. 그래, 많이 먹어. 지우 내가 좋아하는 파탕금으로 골랐다. 정우는 지우에게만 환한 미소를 보냈다. 저녁 식사 후 민재가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아버지, 혹시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 못 받으셨어요? 어제 제가 우체통 봤더니 아직 안 내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 그게 은행에 갔다가 깜빡 잊었나 보다. 내일 바로 낼게. 제가 인터넷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아버님, 통장 번호만 불러주시면. 아니다. 내일은 내가 한다. 정우는 버럭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민재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려 한다는 느낌이 그의 예민한 신경을 건드렸다. 민재는 당황하며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정우를 안심시켰다. 아버님, 민재 씨는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정우는 결국 커피를 거절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민재가 자신의 실수를 모두 알고 자신을 무능한 노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오해가 정우의 마음속에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그 주 금요일 정우는 40년 지기 동료 버스 기사였던 김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오랜만에 만나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정우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오랜 친구와의 만남은 고독을 잊게 해줄 것 같아 응했다. 정우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 씻고 외출 준비를 했다. 저녁 7시 그는 현관문을 잠그고 기분 좋게 나섰다. 김 씨와 정우는 동네 작은 포장마차에서 만나 소주잔을 기울였다.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었지만 정우의 머리는 이전 같지 않았다. 야, 정우야. 너 혹시 옛날에 그 광주 노선 운전하던 박 사장 기억나냐? 김 씨가 물었다. 박 사장? 물론이지. 그 사람 노선 실수해서 크게 혼났던 사람 아니냐? 정우가 답했다. 아니다. 이 사람아. 노선 실수는 최 반장이 했고 박 사장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었지. 그걸 잊었냐? 정우는 머리를 극적였다. 아, 그런가? 하하, 나이 드니 헷갈리네. 김 씨는 크게 웃었지만 정우는 속으로 불안했다. 박 사장과 최 반장은 40년 동료였다. 이들을 착각하다니. 그날 밤 11시 정우는 취기가 오른 채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콧속을 찌르는 지독한 가스 냄새에 정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스? 그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달려갔다. 냄비가 올려져 있던 가스레인지 밸브가 열림 상태로 되어 있었다. 정우는 아침에 라면을 끓여 먹고 밸브 잠그는 것을 완전히 잊었던 것이다. 몇 시간 동안 가스가 새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김 씨가 전화를 하지 않았거나 정우가 술을 마시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다면 상상만으로도 정우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밸브를 잠갔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야, 나 어제 가스 밸브를 안 잠그고 나갔었나 봐. 큰일 날 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회사 휴게실에서 전화를 받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당장 제가 가스 안전장치 설치해 드릴게요. 아니다, 괜찮다. 내가 조심해야지. 민재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 수진에게 바로 연락했다. 수진아, 아버지 상태가 심각해진 것 같아.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외출하셨대. 이대로 두면 안 돼. 수진은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다. 여보,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어요. 제가 당장 다음 주에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가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고집이 세시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민재 부부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안전을 위한 진심 어린 걱정이었지만 정우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만 해석하고 있었다. 며칠 후 수요일 정우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수진은 며느리로서 정우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 정우는 수진에게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나를 감시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불편했다. 검진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정우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복도를 걷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상담실 앞에서 멈췄다. 민재가 의사와 통화 중이었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복도 모퉁이 화분 뒤에 멈춰섰다. 정우는 민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웠다. 그는 아들이 자신에게 치매라는 불길한 병명을 강요할까봐 두려웠다. 민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정우에게는 천둥처럼 들렸다. 네, 의사 선생님, 아버지 기억력이 최근 많이 안 좋아지셔서요. 특히 며칠 전에는 가스밸브까지 열어놓고 외출하셨어요. 저희가 너무 불안합니다. 정우의 표정이 굳었다. 의사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조기 치매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 때문에 혼자 두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계속 거부하세요. 당신이 버스를 운전했던 베테랑이라며 자신은 멀쩡하다고만 하십니다.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나실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다. 정우의 눈이 흔들렸다. 아들이 나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구나. 나를 걱정하고 있었던 건가. 민재는 통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 깜짝 놀란 민재.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복도를 빠르게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은 42년간 버스 페달을 밟아온 단단한 걸음이었지만 지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잠깐만요. 아버지. 민재가 외쳤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병원을 빠져나갔다. 정우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민재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과 걱정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이 오해했던 짐이 사실은 아들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날 저녁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었던 건가? 그래서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한 건가? 그래서 민재가 나를 피했던 게 아니라 내가 민재를 피하고 있었던 거구나. 갑자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영화처럼 떠올랐다. 수저를 어디에 뒀는지 찾지 못했던 날. 아들 집 약속 시간을 화요일로 착각했던 날. 40년 동료인 박 사장의 이름을 착각했던 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외출했던 날. 맞아, 나도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었으니까.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평생을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던 버스 기사. 정우는 이제 자신이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들이 나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다. 오히려 위험에 처한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혼자 오해하고 화를 내고 아들과 며느리를 밀어냈다. 그때 정우는 소파 팔걸이에서 낡고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며칠 전 아들 집에서 소파에 앉았다가 주머니에서 빠진 모양이었다. 종이 위에는 손녀 지우의 서툰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지우가 학교 미술 시간에 썼던 편지였다. 할아버지께. 저는 할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안 오시는 게 정말 슬퍼요. 저는 매주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만 기다렸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버스 기사 놀이하는 것도 좋고 할아버지가 사오시는 파탕금 찰떡도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요즘 엄마한테 자꾸 화만 내시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싫다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저한테 할아버지한테 이제 같이 살자고 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싫어하실까봐. 저는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매일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일 할아버지 옛날 버스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손녀 지우 올림. 정우는 편지를 읽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지 말라고 했다고? 정우는 지우의 편지를 읽으며 엄마가 지우에게 할아버지한테 같이 살자고 하지 말라는 심한 말을 했다고 잘못 해석했다. 정우는 수진이 아들을 시켜 자신을 통제하려 한 것도 모자라 손녀에게까지 자신을 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남은 가족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잠시 후 정우는 다시 편지를 찬찬히 읽었다. 엄마가 저한테 할아버지한테 이제 같이 살자고 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싫어하실까봐. 정우는 편지의 문맥을 다시 천천히 곱씹었다. 할아버지가 싫어하실까봐 결국 수지는 정우가 짐으로 여겨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오해하고 그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먼저 거리두기를 요청했던 것이었다. 수지는 정우를 배려하려 한 것이지 정우를 멀리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수진이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화를 내서 나를 배려하려고 한 거였구나. 정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진심을 오해하고 며느리의 배려를 모욕으로 받아들였으며 결국 자신의 불안과 고집 때문에 가족을 스스로 밀어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버스 기사 42년 경력 중 가장 큰 운전 실수였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결심한 듯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다. 손에는 떡 대신 42년간 몰았던 버스 모형 하나를 들고 있었다. 민재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밤새 걱정으로 잠을 못 잔 듯 지쳐 있었다. 아버지 어제 병원에서 갑자기 들어가도 되겠냐? 거실로 들어서자 수진과 지우도 있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정우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민재 부부도 맞은편에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어제 병원에서 내 전화 들었다. 정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정우는 억지로 환하게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 고인 눈물 때문에 입술이 떨렸다. 너희가 나 때문에 걱정했구나. 내가 오해했어. 나는 너희가 나를 짐으로 여기고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화를 냈지. 그는 손에 든 버스 모형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이게 42년 동안 내가 몰았던 버스다. 내 삶이었지. 하지만 이제 내가 운전대를 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는 정말 아버님이 혼자 계시기 위험하실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버리려던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나 아버님을 모시고 싶었는데요. 민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저희 집에 계시는 게 짐이 아니라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저희와 함께 살아주세요. 지우가 정우의 옆으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정우의 팔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도요. 저도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매일 버스 이야기 들려주세요. 정우는 지우의 손을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마침내 42년 버스 기사로서의 자존심과 한 가정의 무너져가는 가장으로서의 불안을 내려놓았다. 그래, 같이 살자.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게. 아버지 민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정우는 자신의 삶의 종착역에 다다랐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환승역임을 깨달았다. 그는 낡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던 고독한 노인에서 이제 아들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평온한 여생을 시작하는 할아버지로 돌아왔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웃음소리가 함께하고 있었다.